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5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는 사건이지만은 저 옆에 있는 황인철 씨는 잊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가슴이 답답해지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울분이 아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9년 12월 11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꼭 50년 된 사건입니다. 칼기 납북 사건입니다. 강릉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향하는 항공기에 북한 간첩이 있었습니다. 권총을 들이대고 원산으로 몰고 갔어요. 여기에 타고 있었던 분이 모두 50명이었습니다. 맞죠? 예. 네,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었습니다. 39명은 이듬해 2월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11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기장, 부기장, 스튜어디스, 승객 그 중에 한 분이 MBC PD를 하시던 황원 씨입니다. 황원 씨의 아들 되시는 분이 저 옆에 있는 황인철 선생인데 문제는 이 11명의 불법 응조자, 더구나 이건 납치된 비행기입니다. 하이제킹된 비행기예요. 하이제킹된 비행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법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부가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많이 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11명이 지금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사망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황인철 선생의 부친 납북된 황원 씨는 82인데 지금도 살아있다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무심하고 더구나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 선언 직후에 남한에 있던 63명의 비전형 장기수를 북한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아니 돌려줄 때 11명하고 맞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63명은 돌려주고 국군포로 그리고 납북자를 돌려보내라는 애국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당시에 임동원 당시에 국정원장입니다. 임동원 씨는 회고록에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수구 냉전 세력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아주 냉소적으로 피스메이커란 데 쓴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구나 김정은하고 여러 차례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 11명의 운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세계의 인권 문제, 양심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지난 1월 29일 날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엠네스티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TV 프로듀서 50년째 북한이 억류되다. 탄원 편지, 우리 황 선생이 쓴 탄원 편지를 올려놓고 여기에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이 청원을 받고 있는데 이걸 긴급 청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770명이 청원에 참여했는데 너무 적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엠네스티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여기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인철 선생을 모시고 이 잊혀진 칼기 50년 됐습니다. 50년 전 납북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말을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또 청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 뭐 활동하신 걸 쭉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MBC PD 황원 씨 아들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작은 꼬마애가 바로 저고요. 저를 두 살. 그리고 저를 껴안고 계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황원 씨고 82살입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다고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2살 때인 그 지난 1969년도 12월 11일 날 저희 아버지는 MBC PD로서 직장 상사의 출장을 대신으로 출장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하신 후 납치를 당하시게 됐고, 그리고 총 50명이 북한에 잡히게 됐고요. 억류가 되어 있었고요. 빗발치는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1970년도 2월 4일 날 전원 송환을 약속해 주었는데 도는 약속을 어기고 1970년 2월 14일 날 승객 39명만 송환이 되고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11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39명이 돌아와서 당시 강제 억류되어 있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특히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사성교육 시간에 저희 아버지는 공산주의 이론이 틀리다고 반박을 하셨고, 그리고 항공기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나를 송환해 달라고 북한 당국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셨고, 그러다가 모처로 어딘가에 끌려갔다 오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도 정월 초하루 날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라 가고파 노래를 부르시다가 북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를 끌고 가고, 그래서부터 39명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에 따라서 국제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에게 11명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하는 이야기가 의거 이쁘기다, 북이 좋아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하는 사항이 너희들의 주장이 그렇다고 하면 제3국과 제3자를 통해서 자유이사만 확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거절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절하고,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거의 혼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궁금한 게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가족들은 어떤 단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아주 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많은 분이 그 기억 속에 많이 잃어버리셨지만은 가족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생활이 또 변화되어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렇겠죠. 뭐 재혼을 했다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엄두가 안 나지. 엄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저희 어머니는 뭐 주기장창 저희 아버지만을 이제 기다리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모친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지금 현재 요양원에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시고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안 계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저희 할머니는 그 90년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그 둘째 아들로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저희 할머니 이제 병습을 들고 그랬군요. 그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의 모습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어요. 위안을 받으셨겠다면서. 예, 위안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슴 아프시다고 해서, 왜냐면 그렇죠. 얼굴이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니까 저희 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딱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모습이 이 모습입니까? 내가 너를 보면은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네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내 젖가슴이 짜르르하다 그러면서 막 끌어안으시면서 감전되듯이. 예. 괴로워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프지만은 저희 할머니가 너무나 더 아프시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죠. 지금 살아 계시다고 봅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살아계십니다. 황해도 황주시와 사리원시 중간 지점에 지금 계시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북한에 억류된 상태에서.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방송 계열 계통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쪽 하늘을 보면서 침을 뱉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라가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고. 더구나 북한에 퍼주는 건 다 수십억 달러 퍼주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겠죠. 그런 거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있다고 하게 되면 국가가 뭔가 좀 해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북한 당국에게 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공의식으로 무장한 언론인이신데 그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공산주의를 비판한다는 게 거의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붙잡혀 갔으면 좀 고순고순하게 잘 있어야지.
왜 그래가지고 됐냐라고 하면서 마치 억류되어 있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성격의 탓인 걸로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그 성격이 아니라 그게 바로 애국이고 문제는 이승복 똑같은 해가 아니고 그 앞에 1968년에 이승복이 공비 앞에서 난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고 예, 해서 예, 예. 죽은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죠?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때만 해도 모든 국민들이 반공의식이 뼈에 사무쳐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정부에서 뒷받침해야 될 보호를 해야 될 이 11명의 가족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전혀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죠. 네, 예. 어찌된 일인지 그냥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 2001년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당시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어머니와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성경희 씨가 북한 응유대에 있었는데 예. 저 이산가족인 것처럼 해가지고 상봉을 했구나. 예. 그래서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버지를 만나겠다 생각했는데 당시 공교롭게도 제 큰딸이 2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2살 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리워했던 그 마음이 애절했었는데 그 2살 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또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쁜 아이를 두고 그렇지. 어디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져서 아 나도 꼭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아버지 찾기 운동을 예.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였죠. 예. 그런데 정부로부터 전혀 도움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은 진행해 오면서 저희 아버지에 관한 2가지 문제를 제가 해결했었습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은 칼기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예. 현재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예. 그리고 2번째는 이거는 복잡한 국제정치 외교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벽에 예. 저는 자문을 그 화두를 두고 이제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논리가 저희 아버지에 관한 송환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송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찾아냈네요. 그 예, 방법 예. 찾아냈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긴급 NFT의 이 청원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송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송환을 이룰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황원 씨와 나머지 생존자를 송환해 달라고 말만 하면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민간항공기 불법 납치 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도와 기소를 이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도와 기소? 예. 범인에 대한 인도와 기소를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범인은 기소하고 피해자는 반드시 원상 복귀돼야 된다 이 그 말이죠. 승무원과 승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예. 이러한 그것이 국제사회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국제 원칙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예. 바로 송환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기술입니다.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 문재인 대통령이네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엠네스티에서 당헌 편지를 쓰면서 뒤에 엠네스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하는 글을 붙였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황 선생이 좀 읽어주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황원 씨와 같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즉시 조사하고 그들의 생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요청해 주십시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들과는 별도로 황원 씨 가족을 비롯해 강제 실종으로 분리된 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고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효과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건 참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정부가 예컨대 이스라엘 같은 정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선 이 가족들을 모으고 가족들을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 어떤 국제회의에 나가도 반드시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종된 조종사 두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외교관은 어떤 회의에 가서도 반드시 실종자 두 사람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하면서도 이 11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엠네스티가 런던에 있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물론 그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따로 이 문제를 전쟁 종결에 관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남침에 대한 사과, 그 다음에 불법 억류한 국군 포로와 이 황원시를 벌였던 11명의 칼 납치 피해자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북자들 돌려야 돼요. 지금 아베 수상 같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트럼프에게 부탁을 합니다. 김정은 만나면은 납치자 일본인들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라 하면은 트럼프가 전해줍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에 직접 가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이라도 이 이야기 해달라고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송환을 이야기하면서 송환을 이룰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그렇게 해주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 법적 그 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내오면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고 고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1972년도에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비준을 했고 북한은 1983년도 3월 달에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비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이 협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협약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요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송환해달라는 요구가 우리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쪽에서 북한에 제기돼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에게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라라고 하면서 그렇죠. 촉구를 하게 됨으로써 북한이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촉구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강제영주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발생된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생명이 관계된 겁니다.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이 구출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형사처벌.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통일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 물론 청와대에도 있고 물론 제일 큰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11명의 생명입니다. 11명의 생명.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호소를 하기 위해서 아마 혼자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유엔에도 가고 뭐 제네바에도 가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참 너무나 많이 힘들어가지고 한 단체가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걸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아주 그 심각하게 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뭐 도움 청할 건 없습니까? 우선 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엠네스티 치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기 지금 청원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 무슨 부탁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그 힘을 통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송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후원 계좌도 나중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후원 계좌를 밑에 넣겠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군 포로도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방치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육개사단입니다. 육개사단.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한 번도 불법 억류한 국군 포로 송환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1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절망을 했는데 아마 여기 피해자 가족들도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통일된 이후나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황 선생이 노력을 해가지고 법적 장치가 있다는 걸 아닙니까? 북한도 한국도 비준한 항공기 납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은 그걸 안 들어줄 때는 또 제재가 들어가니까. 자, 이런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을 국가가 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아마 이 일에 한 20년 동안 매달렸네요. 그러니까.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혼자서 더구나 피해자 가족이 11명 가족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포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했고 무능력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는 북한 농단 정권보다 못합니다. 북한은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을 했습니다.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김정은에게 보내는 무슨 편지를 하나 작성했다면서요. 예. 미국 회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이가 같이 만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저께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한테 보내는 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저희 아버지의 생사 여탈권을 이렇게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꼬랑지 낮추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 전달이 돼서 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셨는데 탈출이 불발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도 칼라북 사건이 발생한 지 48주년 되는 날 저는 국제사회에 제3국에서의 상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는 단 한 통의 전화 한 통화 받지를 못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통화의 전화도 주지도 않고 그냥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 편지 낭송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 나의 이름은 황인철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가오는 미국 회담에 앞서 나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69년 북한 정권은 당시 MBC PD였던 나의 아버지 황원 씨가 탑승하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강제 납치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와 나의 어머니, 여동생은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만나지 못해 자나깨나 미칠 것 같다며 가슴 졸이며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건강하신지, 편찮으신지 그 어떠한 정보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그리우면 남쪽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을 보면서 내가 저 달을 보듯이 아버지도 북쪽에서 저 달을 보고 계시겠지라고 상상하며 그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50년,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남편을 잃은 채 우리 가족은 지난 50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비극이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 가족에게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제는 이 땅에도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음에는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도자들 간의 합의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남북 정상이 서로 손을 잡고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반쪽짜리 평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추구한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나는 경험하였고, 이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20년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인도적 사안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송환을 요청합니다. 둘째, 위원장님은 국제법과 북한이 비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십시오. 이에 따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송환을 요청합니다. 셋째, 다시 한번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송환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황혼님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현재 전 세계가 남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 방문이 성사된다면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지 모르나 나는 내 아버지의 송환을 허락하지 않는 위원장님의 방문은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살아온 50년간의 우리 가족의 고통을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요청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지금 즉각 송환하십시오. 2019년 2월 14일 황인철 씀. 바로 이분을 송환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32살, 지금 50년이 흘러서 82이 되었습니다. 여기 안겨있는 이 2살 아기가 이렇게 이런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랐습니다. 여동생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영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영국에 계신다. 예, 예. 자, 김정은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이 사건 났을 때는 물론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근데 네. 그 김정은이를 우리 황 선생은 위원장이라고 했지만 저는 위원장이라고 안 붙입니다만 김정은이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한국에 27%나 됩니다. 27%. 특히 화이트 칼라층에서 김정은 호감도가 높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보다 김정은 호감도가 높습니다. 28%. 그런데 김정은이가 불법 응용하고 있는 이런 사정을 아시는지 호감도를 가진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응용하고 있는 수만 명의 국군포로 11명의 칼기 납북자, 그 중에 한 분 황원 전 MBC PD, 그래도 김정은을 좋아하는지, 만약 김정은을 좋아하는 건 말릴 생각은 없지만은 좋아한다면은 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벌리고 있는 긴급 청원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770명이 아니라 이 청원 숫자가 20만, 30만, 100만이 되도록 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힘입니다. 이 정부 기대할 거 없어요. 이렇게 냉담한데 국민이 움직이면은 달라집니다. 국민이, 이건 선거 이슈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일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하고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유해를 송환받았다. 이걸 기회만 있으면 자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김정은과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국군포로 칼기 납북자를 송환받았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시신 돌아온 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살아있는 한국인들을 송환받는다면은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낼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